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4월 1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코스피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2,445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금 1.8%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 인덱스 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저가칩 H20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에 라이센스 피를 받는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ASML 실적이 네. 나쁘게 발표되면서 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간밤 정규장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는 6% 급락한 상황이고요. 그 충격이 국내 반도체주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지 증시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요즘은 불확실성과 우려가 늘 시장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 또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또 되네요. 네, 기대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또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잖아요. 네,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네,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뒤집으니까 뉴욕 증시도 요즘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는 듯합니다. 트럼프의 변덕, 시작된 관세 전쟁,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뉴욕 인사이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지난해 뉴욕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M7, 요즘은 혼조세를 보이며 기술주의 위기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M7, 뉴욕 증시의 버팀목이 돼줄지 머니 주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의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보면 뉴욕 증시도 사실 최근에 전강 후약, 사실 딱 자기 전에 보면은 흐름 좋았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종목 간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관세 불확실성에서 여전히 네.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 관세 전쟁의 국면이 이제는 좀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간에 이제 뭔가 보복을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이 나옴에 따라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이렇게 극한 대치 국면을 가면은 결국 이게 이제 협상을 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뭔가 구체화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시장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역시 이제 우리 오늘 증시에서도 역시 좀 이제 그 차별적인 상승을 보이는 쪽은 뭔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책 테마주들,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실적 시즌을 앞두면서 이제 실적 기대감 있는 네.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무엇보다도 시장이 지금 다른 모든 요인들보다도 관세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어떻게 또 작동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뭔가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 엔비디아 H20 칩 때문에 예.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네. 또 이제 뭐 보잉 항공기 또 이제 그 도입을 일단 좀 중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대응에 대한 이제 또 미국의 맞대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엔비디아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4년간 뭐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H20 칩에 대해서 뭐 중국 수출을 사실상 이제 막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20 칩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중국을 위한 칩이거든요. 네. 중국의 그 뭐 빅테크들을 위한 칩인데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의 빅테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이 H20 칩을 갖다가 한 16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했어요, 이미. 이게 이제 지난 분기보다 40% 이상 많은 건데 결국 중국 쪽에서도 수출 규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전 주문들이 많이 들어간 건데 결국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의 이런 통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수주 자체가 지금 무산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좀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1분기 한 엔비디아의 손실 규모가 이거로 인해서 한 거의 5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도 결국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은 AI 칩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에 있는 어떤 종목들이 받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제 겹치면서 사실은 오늘 사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그나마 그동안 잘 버텼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종가로 가면서 낙폭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관건은 이게 어떤 단기적인 어떤 조치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것이 장기화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향후에 어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20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이슈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집중해서 팔고 있었던 메모리 쪽에 연관이 돼 있는 맞습니다. 상품인데 네. 실제로 이게 AI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AI를 이제 금지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계속 쫓아오니까 딥식 이후에 그러면은 지금 이게 관세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AI를 금지하고 싶은 그쪽인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길이가 오래인지 아니면 짧을지 그렇죠. 정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세 이슈로부터 촉발이 됐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 미국 지금 이제 행정부의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AI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과 대등하다는 측면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거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이제 막으려는 그러한 의도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무기를 삼는 것이 칩에 대한 수출 금지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뭐 중국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도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이걸 과연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느냐 여부, 뭔가 다른 또 어떤 그 방법을 탈출구를 좀 찾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비근한 예로 사실은 지금 H20 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지금 엔비디아가 H21 칩을 개발을 했어요. 사실 H21 칩은 H20 칩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어떤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수출 금지가 단순히 H20 칩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결국은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AI 패권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떤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게 결국 미국 정부의 협상 카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에 어떤 중국과의 협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관망이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 사실 제가 요새 삼성전자에 대한 좀 제 의견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물론 낙폭이 일정 부분 이상으로 커진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점 매수는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자꾸 어떤 상방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어떤 이런 관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어떤 그 상방을 뚫고 올라가기가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섹터가 음식료 섹터예요. 지금 보면은 뭐 빙그레가 4%, 농심도 4.8%, 뭐 롯데 웰푸드, 오리온홀딩스, 또 여기에다가 대한제당, 뭐 주정 업체들까지도 다 이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가장 큰 거는 방어주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방어주. 우리가 이제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흔히 뭐 이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내수의 비중도 높고 최근에 또 음료주를 내수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뭐 삼양식품 같은 회사라든가 그렇죠. 워낙 또 이제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수출주.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방어제 성격으로 좀 부각이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지금 이제 기존에 뭐 삼양식품이 좀 부각이 됐다면은 최근에는 뭐 여러 뭐 예를 들면 중소형 중에서 뭐 풀무원이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도 이제 미국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가에도 반영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가격 인상 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의 증가세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커피,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라면이라든가 스낵이라든가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향후에 실적 증가세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음식료주 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그 저평가의 영역에 있었는데 최근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해외 실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음식료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네. 최근에 또 갑자기 FDA 승인 허가 실패다 뭐 이러면서 막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많이 급등을 또 했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코스닥에서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브리치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이 사실 어제부터 조금 이제 그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실패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종목이 특정적으로 좀 그 과하락이 나오면은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 업종의 특징이 그냥 다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약간은 좀 달라요. 물론 오늘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빠지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개별 재료를 갖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또 그래도 차별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아직까지 또 이제 품목별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은 또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라고 할 수 있는 AICR, 이제 미국 암연구 학회가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또 미리 선반영한 종목들도 있지만은 결국 이런 그 어떤 후보 물질의 가치 검증이라든가 또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이제 공동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의 얘기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긍정적인 재료로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흥미로운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에 최종 관문을 할 수 있는 임상 그 3상 승인 건수가 작년 1분기가 3건이었거든요. 올해 1분기에 36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약 개발에 대한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거기서 그런 것들이 뭐 거기서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성공하기까지는 또 이제 많은 관문을 넘어야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신약 기대감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이고 결국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옥석가리기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이게 선반영된 주식들은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조정이 나오고 하겠지만은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떤 향후에도 또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좀 약간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뭐 의료 AI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조금 시장에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중심에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에 포커스가 돼 있으면서 AI에 관련돼 있는 주식이 있나요? 보통 이제 AI면 AI만 뭐 영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뭐 루닛이라든가 뭐 신테카바이오라든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지금 또 뭐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정부의 그러니까 뭐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향후의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하나의 어떤 그 재료로 또 이제 그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런 시장이 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이제 올라가는 섹터가 그 유헬스케어,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이거 사실 오전장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원격 의료 화법화. 네. 이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보니까 뭐 인성정보 케어랩스 이미 상한가고 유비케어, 블루엠텍 다 올라갑니다. 예. 실제로 이 정책 모멘텀 말고도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에 힘입어서 실제로 매출 증가, 실적 증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오늘 이제 상승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어떤 그 정부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선 국면에서 예. 이제 뭔가 정책 관련해서 이제 그 공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정책 과제로 선정을 하고 뭐 AI 홈닥터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사실은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재료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모든 OECD 국가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그 약간 그 제한적으로 시범 사업 형태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제화라든가 제도화로 이제 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진짜로 이제 전면 허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은 아직까지 많습니다. 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간에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정말 뭐 여기서 이제 정말로 실적이 막 이런 부분에 실적이 막 점프업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 또는 이제 어떤 정책 관련주들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향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제화, 제도화의 어떤 길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대장주를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지금 예. 오늘 주가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아. 뭐 인성정보 같은 종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지금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오늘 보면 인성정보, 케어랩스, 뭐 유비케어 네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가장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들 예.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시세를 이끄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나 방산주 같이 최근에 들어서 계속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관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 관세 시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끝나고 났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물음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까처럼 순환매되는 종목들이 있고 예. 주도주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선주, 방산주가 주도주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나 더 유지가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공매도 제한이 풀렸을 때, 공매도가 이제 전면 허용이 됐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 조선주 방산주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전망이 지금 무색해졌죠. 오히려 조선주 방산주들이 그런 공매도의 타겟이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물론 이제 중간에 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조선주와 방산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나치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과정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방산주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현대로템을 빅4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빅4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가 한 4회사 합쳐가지고 2천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1분기 예상치가 거의 한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수반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걱정을 했는데 실적이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런 그 빅4가 최근 2, 3년간 그 확보한 수주 물량이 한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작년 말 수주 잔고가 한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일감이 계속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올해 이 빅4의 영업이익이 4조 원에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2조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이건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1분기 우리가 코스피 실적을 봤을 때 업종별로 구분해 봤을 때 1분기 코스피 실적에서 가장 좋은 업종은 조선업종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한 2, 3년 실적을 끌어다 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업종이라든가 방산업종에 대한 이런 실적이 이제는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주가에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은 약간 조선주 망산주가 관세 이슈로부터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런 종목,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적이라든가 수주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물론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런 이 요인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 이제 완전히 다 죽어 있는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근데 부흥시킬 수 있는 기간이 이게 뭐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동안에 결국 이들이 어떤 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조선업을 어떤 이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부각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나 방산업종은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3시 2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2,44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1.7%가량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699포인트, 결국에는 또 700선을 좀 하회하면서 마감될 걸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7%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600원. SK하이닉스 3% 하락 마감 예상되죠. 예상가 174,500원. LG에너지솔루션 0.2%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 34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1,01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2.7%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181,400원. 이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4%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 79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셀트리온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기아는 0.5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86,300원. 이 가운데 KB금융 오늘 5% 강세 마감 예상되죠. 지금 예상가 82,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오늘 2%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이렇게 되면 닷새 연속 상승 마감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도 역시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키움증권 이 가운데 삼성생명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도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3%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8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9% 약세 예상되고요. 종가는 9만 8천 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HLB가 1%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4,700원, 에코프로 3.6%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4.5% 하락 예상됩니다. 종가 27만 1,5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휴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젤은 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오히려 2.4%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종가 62,9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요. 리가켄바이오 4%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코오롱 티슈즈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되고 각각 호가는 36만 1,000원, 45,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감까지 한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 좀 오늘 하락 마감 예상되고 그 가운데서도 또 개별 종목들 뭐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상승 마감이 예상되네요. 금융주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는 게 제일 눈에 띄네요. 네. 네. 뭐라고 보세요? 금융주가 이렇게 강세. 아까 보니까 뭐 KB금융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오늘만 올라간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지 않나요? 실적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뭐 금융주가 뭐 이자 소득 잘 내서 배당 잘 줄 수 있고 또 네. 밸류업에도 또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디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어떤 피난처 역할을 네, 한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주, 통신주 이런 것들이 오늘 그러니까요. 좋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약간 불안정하고 뭔가 시장이 이제 하락세를 보일 때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종목으로 따지면 한전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따지면 금융주, 통신주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게 통신주들의 상승세와 금융주들의 상승세인데 그렇죠. 금융주들이 사실 최근에 안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환율이 이제 급변동을 하면서 네. 이걸로 인해서 뭔가 금융주들이 이제 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면서 사실은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최근에 좀 이제 환율이 어쨌든간 아직까지도 변동성은 높지만은 고점을 찍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1430원대, 뭐 20원대 여기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그 금융주들의 그런 위험성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안도감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너무 좋아요. 사실 뭐 작년에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실 요인이었던 사실 그 PF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처리가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충당금도 많이 쌓았고 그동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어떤 부실 요인들을 많이 이제 제거를 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비은행 쪽에서의 순익. 사실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해지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 증권사들의 순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거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지주사들의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이익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아마 그런 것들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주들의 최근에 어떤 상승을 이끄는 가장 큰 좀 동력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까 금융주 관련해서 환율 손실 말씀하셨는데 금융주들이 어떤 부분에서 환율 손실의 위험이 있었나요? 사실 이제 그게 환율이 급등락을 하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그 레인지를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그것이 정말 그 손실로 확정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이제 위험도가 높다라는 측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좀 먼저 좀 이제 악재로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최근에 금융주 리포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많이 좀 그런 부분들 거론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은 안정이 되는, 물론 아직까지도 변동성은 남아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조금 이제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나 환율이 변동이 심하면 수익이 좋아져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수익 환율 변동 때문에 수익이 나빠진다 그러셔서 무슨 뭐 외국에 투자했던 게 많이 손실이 났나? 뭐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져서 여쭤본 이건 겁니다. 변동성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이 날 수 예. 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로 괜찮은 게 지금 하이브도 올랐고 또 SM도 올랐고 뭐 YG엔터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뭔가 뭐라고 하죠? 새로운 중국에서 이제 좀 한학령 풀어주면 좀 아니면- 좋아져서 올랐는 건가요? 아니 보통 아이돌 예. 아이돌이 신작을 발표하거나 아이돌. 그럴 때 예. 그 중국보다는 그쪽이 더 많지 않나요? 넷플릭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넷플릭스에서 K 컨텐츠 뭐 이런 거? 넷플릭스? 근데 이제 하이브나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제니? 뭐 제니도 SM 아닌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공연, 콘서트, 공연, 콘서트. 예, 그리고 앨범 판매 이쪽인 것 같고 그 넷플릭스나 이런 쪽은 이제 다른 쪽 CN, CJ ENM 뭐 스튜디오 이런 드래곤 그런 뭐 것들. 이런 쪽 네. 예, 컨텐츠 배급 쪽 이런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계속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됐던 부분들은 네. 역시 한알령 이슈가 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왔을 때 네. 사실은 한 2년 정도가 실적이 좀 안 좋았었어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코로나 직후의 국면에서는 이제 오히려 코로나 때는 이제 무엇보다도 물론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스톱이 됐지만은 음반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엔 다시 이제 공연이 재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맞아요. 실적으로 증명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조금 다시 어떤 그 각 사마다 약간 그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아티스트 보여지고 리스크도 있었- 있었고 예, 예.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악재로 죄송한데 작용했었죠.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마감하고 조금 네.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4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이제 상승 모멘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손바닥 뒤집듯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조금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 호퍼 20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하려면은 정부의 라이센스를 득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사실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 떨어졌습니다. 2,44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1.8% 하락했습니다. 69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54,700원 종가 형성됐고요. SK하이닉스도 3.6%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74,000원. LG에너지솔루션 0.58% 떨어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하락했습니다. 종가 123,000원. 현대차 2.8% 떨어졌네요. 종가는 181,700원이고요. 기아가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84,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 떨어졌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 상승했습니다. 788,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소폭 떨어졌습니다. 159,100원. KB금융 올랐습니다. 2.5% 상승하면서 8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3.68% 하락하면서 2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금 36만 6,500원 종가 형성됐고요. 에코프로비엠 2.6% 하락했습니다. 97,400원 종가네요. HLB는 0.5%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3.5% 하락했습니다. 종가 48,050원.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4.3% 하락하면서 27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휴젤은 0.3% 상승했습니다. 종가 33만 2천원. 클래시스 2% 올랐습니다. 62,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리가캔바이온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 하락으로 종가는 10만 4,600원. 파마리서치도 1.9% 떨어졌고요. 코롱티슈진 4% 떨어지면서 종가는 45,600원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3,815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4,579억 원, 기관은 151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2,32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57억 원, 8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다 팔았어요. 선물 시장에서도 2,3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원 20전 상승한 1,426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근데 뉴욕 증시보다 왜 더 떨어진 걸까요? ASML 실적이 조금 아까 나와서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장중에 나와서? 네, 조금 아까 나왔어요. 삼성전자 더 빠지기 시작하는 타이밍. 그래서 그 추가로 더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그럼 반도체만 빠지면 되지. 남들은 덜 빠지지 않았을까요? 지수가 많이 빠진 것도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많이 빠지면 지수는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 코스닥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기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는 걸로. 궁금해요. 제가 ASML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고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는데 그럼 코스닥은 또 왜 이렇게 문매를 맞는 거예요?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항상 이런 게 뭔가 네. 좀 악재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취약하죠. 아무래도 이게 개인 투자들이 많이 좀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좀 받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코스닥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취약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재료가 있다거나 테마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매도가 상당히 또 쏠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낙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 그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는 뭐 당분간은 이런 좀 진통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면 반등이 나더라도 네. 그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반등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개인 투자들 보니까 이제 내일 좀 시장이 반등하면은 뭔가 좀 수익 실현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분들이야 뭐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일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일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지금은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지금은 이 전망에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예. 트럼프 통해 한마디 하면 모든 전망은 싹 사라진다. 예.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 뭔가 예상을 하고 예측하기보다는 지금은 대응의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뭔가 어떤 일이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내일장을 봤을 때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금리 동결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유력해요. 뭐 지금 뭐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뭐 소비 부진이라든가 또 이제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경기 하강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또한 지금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또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한은에서도 지금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변동성의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리를 좀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많은 또 전문가들이 채권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번 달보다는 이제 다음 달 5월에 이제 한번 내리면 5월 달에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5월, 8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내일의 금통위는 아마도 금리는 동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장 상황을 보면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그 위가 좀 막혀 있어요. 상방이 좀 제한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더라도 사실은 그게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수보다는 철저하게 조금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 장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뭐 정책 네. 테마가 됐건 아니면 관세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그런 좀 어떤 그런 종목들이 됐건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화되면서 아마도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이렇게 좀 이제 부진할 때는 실적 조금만 좋게 나오면은 이게 주가가 확 올라 버릴 수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의 영향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시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소식에 국내 반도체주를 필두로 시장 자체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1.3% 상승했지만 시간 외의 거래에서 6%대 급락했는데요. 반도체주 전반이 약세 보이면서 마이크론과 브로드컴도 시간 외 거래에서 3% 내외 내렸습니다.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에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대체거래소 프리마켓도 0.22% 하락하면서 약세 보였고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프리마켓에서부터 메인마켓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여기에 공매도 과열지정 공시에 3번이나 이름을 올리면서 국내 반도체주들 변동성 주의보까지 켜진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14일에서 15일 동안 전체 종목 가운데 공매도 거래액 1위를 차지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 14일까지 전체 거래액의 14% 정도가 공매도 물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거래액 12조 원 중에 약 1조 7,826억 원이 공매도 거래액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성 매도와 함께 공매도 물량까지 출회됐다는 분석인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ASML 실적까지 나오면서 낙폭을 더 키운 한국거래소, 바톤을 이어받은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개장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장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삼성전자 3%대 하락하면서 54,800원에, SK하이닉스도 3.6%대 하락하면서 17만 4천 원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이 0.4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현대차까지 2.7% 하락하면서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는 곳이 HLB인데요. 0.74% 오르면서 54,500원에 현재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알테오젠도 3.5%,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각각 2%와 3%대 하락하면서 정규장에서의 움직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이력이 관련돼서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축소된 것이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애프터마켓 마감까지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월가가 지금 뒤늦게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트럼프를 네. 잘못 이해했다고. 일기 때 감세 규제 완화 기대했는데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너무 세잖아요. 너무 세죠. 네. 그래도 어저께 하루 좀 조용히 있어가지고 장이 좀 조용했다 싶었더니 장 끝나고 나서 네. 또 다른 얘기를 라이센스라는 또 얘기를 해가지고 관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장을 또 완전히 또 뒤집어 놓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호퍼 이식 같은 경우는 사실 고사양이 아니라서 네. 뭐 근데 슈퍼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가 안보 때문에 라이센스 받아야 된다. 이거 좀 약간 맥락이 이상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투자를 할 테니 이거는 네. 좀 풀어줘서 이렇게 잘 관리를 했는데 네. 결국은 또 뒤통수를 또 맞은 거죠 이제 엔비디아가 그러게요. 트럼프한테. 예. 혹시 방송 전에 트루스 소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대표님 볼 줄 알고 안 봤는데. 새로운 게 나오면 뭐가 이렇게 워닝이 뜨는데 네. 오늘 안 떴더라고요. 그래요? 네, 따로 특별하게. 알림이? 예. 지금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트럼프는 한 가지 생각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중국을 생각이요? 혼내주고 싶다. 중국을 어떻게든지 막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자기네들 것 빨리 같습니다. 와서 협상하라고 하는데 중국 지금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근데 트럼프가 맞은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안 달라는 느낌. 네, 안 달라는 느낌. 글쎄요, 오늘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광석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네. 당황했네요. 당황했어요. 왜 당황하세요?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 소속이 좀 어려워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님 맞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너무 네. 기네요. 네, 길고 또 이게 프로필이 여러 가지가 또 있으셔서 네. 조금 헷갈렸어요. 잠시. 어떻게 제가 사과라도 할까요? 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님. 네. 아니, 요즘 뉴욕 증시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말 그대로 4월 3일 기점으로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장이
펼쳐지고 있다. 네. 뭐 한마디로 변동성 장세다. 다만 이 변동성 장세가 그래도 그 심리적인 관점에서 위험 회피 심리 관점에서는 정점은 이미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정점은.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의 정도는 아직 제대로 시작된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건 실물 경제적인 거죠. 근데 이런 실물 경제가 어떻게 굴러갈 거야라는 공포감,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 심리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난주에 정점을 찍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저점이 어쨌든 관세를 다 25%씩 하고 막 100%씩 했을 때의 네. 저점 수준을 인지는 한번 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거기가 저점이면 그 근처 가면서 하면 되는 거네요. 제가 이거 좀 재밌는 의견인데요.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예를 들면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발생해요. 네. 그럼 러우 전쟁, 전쟁이 일어났네 하면서 공포감이 치닫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네. 그 일시적으로 공포 지수가 급등하고. 하고. 근데 그 전쟁은 지금도 안 끝난 상태라고 해볼게요. 일단 안 끝났죠. 뭐 휴전이니까. 네. 전쟁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이라는 소스가 계속 주가를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죠. 예. 그 소스는 일시적이에요.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심리적 공포감은 상호 관세를 발표한 날 네. 그리고 상호 관세를 발효한 날 그날 가장 집중됐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지만 네.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되는 양상인가 조정되는 거고요. 관세 전쟁이 좀 쉬어가거나 완화되는 양상인가 주가의 호전적인 기조고요. 이게 변동성을 가져올 뿐이지 저는 이 위험 회피 심리라는 관점에서의 정점은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이렇게 가장 나쁜 심리적으로 가장 나쁜 상황은 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지금 현재 가늠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시나리오가 네. 전제로 깔 만한 베이스라인에 해당되는 전제는 아닙니다만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해군에서도 시나리오를 한 20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20가지 시나리오 중에 각각의 대응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극단적인 20번째 시나리오가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전쟁이 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도 뭐 그냥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닫다. 지금 감정 싸움이잖아요. 지금은 관세 전쟁이 아니에요. 감정 싸움이에요. 지금 기세 싸움이 하는 겁니다. 기세 싸움. 기세 싸움 하는 것인데 마치 남녀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크게 하면 얘가 내 말 들어주겠지 했는데 내 말 안 들어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헤어지자는 뜻은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헤어지자는 의도인가? 하면서 걱정되면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 좀 해다오. 지금 약간 이런 거예요. 둘 다 남자 아닌가요? 야 남녀 같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남녀로 누가 남녀인가요? 해본다면, 이성 간의 남녀면 싸움이라고 누가 남자예요 해본다면. 그러면? 둘 중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때리는 것 같으냐. 나쁜 역할을 보통 남자로 정의를 한다면 네. 지금 남자가 먼저 너 그럴 거면 헤어져라고 크게 때린 거예요. 트럼프네요 그러면? 네, 트럼프가 남자. 트럼프가 먼저 내던진 거잖아. 상호 관세를 발표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어떠했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와 저 사람 친중인가 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네, 거예요. 네.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렇게 내 던지면 그래도 뭐가 문제야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래 그럼 나도 그래 그럼 헤어져 이렇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시진핑은 지금 이혼 준비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지 이혼 않았나요? 준비.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관세 전쟁 펼칠 줄 알았어. 네. 그래 해봐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말 안 가만히 하는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말 안 하는 거. 그렇죠. 무거운 말 안 일을 하는 게 제일 무섭죠. 그게 제일 무서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너가 먼저 전화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종류의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한 적 없다면서요. 전화 안 중국 정부가. 전화를 해주기를 되게 재밌는 게 트럼프 일기 때 양국의 그 협상 담당자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때 협상 전략에 참여했었던 그 공무원들이 다 지금 퇴직한 상태예요. 다 퇴직해서 지금 협상 모드를 가져가기 어려운데 지금 전시 상황임을 로이터 통신은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맞는 정보다 아니다라고 제가 가늠하는 건 아니지만 전시 상태, 준 전시 상태와 같이
24시간 공무원들은 어떤 때든 연락하면 출근할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트럼프 일기 때 활동 같이 했었던 그 공무원들도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는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내몰릴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 전시도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전쟁에 반발할 만한 반격할 만한 다양한 카드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식 관세 전쟁의 그 정도, 효과가 그 영향력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중국으로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중국 공장이 다 가동이 셧다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에 같이 맞설 만한 또 다른 중국식 카드들이 있으니까 괜히 중간선거 앞에다 두고 이거 중간선거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트럼프의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풀리고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네. 기본적으로 중국 고립 정책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동의해주는 나라들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고립이 안 됐을 때 네. 애가 자제가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아닐까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정말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바이든이 왜 실패했을까? 왜 전쟁을 멈추지 못했을까? 한마디로는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다. 네. 그렇게 하면 고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편나누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타이트하게 이 동맹 관계를 강하게 가져가고 공동으로 중국에 공동으로 러시아에 대응하면 얘네들이 손들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우리끼리 강하게 가져가자 그리고 같이 경제 제재하자 했더니 나머지 국가들이 또 타이트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동맹국 권역 대 동맹국의 권역의 싸움으로 권역 대 권역의 싸움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고립을 못 시킨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걸 지적한 거죠. 바이든식 그런 정책은 절대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고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처럼 비즈니스적으로 러시아를 내 편으로 만들고 중동 국가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중국을 고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결국 지금 이런 관세 전쟁은 처음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발효했었을 당시 그때는 마치 자기가 자기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되는 거죠. 물론 일본 같은 나라는 계속 고개를 숙이는 입장이었지만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식 관세 전쟁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건 매한가지였거든요. 네. 많은 투자자들은 더 그랬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 물밑 작업으로 뭘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타이트하게 가져가자. 우리끼리 네. 공동 대응하자. 그러니까 베트남도 가고. 베트남도 네. 가죠. 네. 스페인 정상회담 했죠. 그리고 한중일 장관급 맞아. 회담 했죠. 지금 이런 물밑 작업 지금 외교 소신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국가에게 정상회담 하자고. 정상회담 하자고. 예, 정상회담 갖자. 그리고 장관급 회담 갖자라는 서신을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왜냐하면 이미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유러피언 국가들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이거는 스크래치인 거예요. 이거는 다시 관세 면제해 줄게 해도 회복하기 예전으로 어렵다.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의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참에 우리 같이 대응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 맞아요. 그런데 자동차로만 좀 구분을 해보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그리고 유러피안 권역 그리고 북미 지역 이게 333이에요. 시장 중국이래요. 자동차 자동차 시장을 대수가. 네네. 구분하면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유러피안 국가들의 인구가 4억 5천만입니다. 미국 인구만 3억 5천만이 아니에요. 유럽도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중국도 무시 못할 시장이 인도도 그렇고요. 물론 그중에 극빈층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부유층만 또 헤아려봐도 어마어마한 시장인 건 확실한 겁니다. 30%만 가정해 보세요. 14억 인구에 인도 역시 15억 인구에 20%만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규모의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GDP가 26.3% 되지만 네.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 규모가 74%인데 그럼 우리끼리 공동 대응하고 똘똘 뭉치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죠. 지금은 그런 행보가 무서운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예.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미 불만을 표명하고는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미국을 배타적으로 가져가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바라는 바가 아니죠. 일단 저희가 미국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유럽 얘기했으니까 네. 똑같이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네. 딱 봤을 때 그러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디를 사야 돼? 또는 네. 유럽이랑 미국이랑 어디를 사야 돼? 네. 그러니까 종목까지 몰라서 나는 네. ETF 살 거야라고 하면은 세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네. 에라 모르겠다 3분의 1 사자 이럴 수도 있고 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답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은 이게 중장기적인 말씀이 네. 아니라 그리고 다소 답은 단기적. 연말까지. 그렇죠. 연말까지라기보다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있는 기간 동안 있는 예. 기간 일단은 동안. 왜냐하면 그렇게 한정해야 그쵸, 이야기가 그쵸. 됩니다. 그쵸.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기간 동안에는 무역 전쟁으로부터 예외 대상이 되는 나라, 오히려 반사이익이 되는 나라로 좁혀지는 거죠. 미중끼리 싸우는데 미국 주식을 삽니까? 중국 주식을 삽니까? 미국 기업이 혜택을 봅니까? 중국 기업이 혜택을 봅니까? 그럼 그냥 유럽? 오히려 근데 유럽도 같이 싸움에 동참하는 그쵸. 네. 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중기 동안에는 한국이 유리하다. 차라리. 한국이 우리나라가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오. 그림 그립니다. 새로운 말씀. 한국 익스포저도 위험도 있고 네. 중국도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위험한 안전한 말씀이 아니라요. 포트폴리오인가요? 아니, 미국 시장을 놓고 새로운 발상이다 이거죠. 아니요 이게 장기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아, 단기적으로 이 미중 그러니까 무역 미중 전쟁이 관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끝나면 미국을 다시 사는 건가요? 그거는 또 그때 다른 얘기를 다른 얘기로 가야 해드리겠습니다만 돼요, 이거.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사세요 마세요는 제가 말씀드리지도 그쵸,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어렵죠. 판단하시는 예, 그럼요. 일이지만 예.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내비치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려본다면 어쨌든 미국 시장을 놓고 중국과는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네. 중국 기업은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과 경합을 다투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순간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도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A부터 Z까지가 다 가능해요. 네. 소재부터 예. 완제품까지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밸류체인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형국인데 중국은 그런 생산 시스템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사실 시장성 면에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다면 중국과 경합을 다투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그런 품목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한국에게 우선권을 준다. 단적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1위예요. 조선업 1위가 중국입니다. 65%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밖에 안 돼요. 옛날에 뒤집혔습니다. 근데 왜 조선업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선업의 협력을 중국과 할 거냐는 거예요. 군함을 중국에서 못 만드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을 다투고 있는데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로서 배제를 시킨 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실제 그건 몰아주기죠, 어쩌면.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관세 전쟁이 치닫고 있을 때는 관세 유예 대상이 되는 나라, 네.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나라, 혹은 관세 면제 대상이 될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보고 너네는 여기에 수출하지 마. 이런 조건을 또 붙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산기를 잘 두드려야 이게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제1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고 네. 26%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가 중국으로 가는데 대중국 수출의 한 80% 정도가 중간재 산업재입니다. 완제품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제품 수출 뿐만 아니라 이 중간재 수출에 제동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품목은 좋은 제가 추천드리는 품목은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을 놓고 중국과 경합을 다투고 있는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저는 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분명 트럼프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생각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월가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도 네. 고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몇 개 기업이 상장됐는지 체크해 보니까 286개 뉴욕 증시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서로 엄청난 스크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격돌로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라는 이런 발표, 미국 기업 제품 안 사겠다,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미중이 싸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혹은 중국 기업 혹은 중국 자본이 투자된 그런 업계의 수출도 차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회 수출과 우회적 수출. 제가 우회적 수출이라는 표현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번에. 잠깐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회 수출뿐만 아니라 우회적 수출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철강인데 그렇죠. 중국 철강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수출이 돼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수출된 것을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철강은 캐나다와 멕시코 현지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네네. 내수용으로 쓰는 예.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회 수출에 부합하진 않아요, 정의상. 네네. 우회적 수출에 해당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본 건데 어쨌든 우회 수출이든 우회적 수출이든 중국 직접 수출이든 이건 차단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강대강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건들만한 카드가 뭐 예를 들면 국채 매각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희박하긴 하지만 카드로서는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부분도 잠깐 설명드려보면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중국의 국채 매각 이것은 거의 벌이 침을 쏘는 격이다. 죽어야죠, 자기도. 자기도 죽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약 8천억, 네, 7,895억 뭐 그 정도 됩니다. 약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2천억 달러만큼을 대량 매각해요, 만약에. 그럼 나머지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자산은 중국이 보유한 자산은 가치가 급락하는 거죠. 그걸 단행하긴 쉽진 않아요. 근데 카드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국채 금리가 치솟는 건 치명적인 쇼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경우 무력 전쟁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무력 전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가정해 본다면 극단적인 경우는 너네가 우리 중국 기업들을 건드려? 너네가 우리 미국 기업들을 건드려? 이렇게 싸우다가는 그러면 너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물론 자산 가치가 급격히 추락할 수는 있겠지만 더 강한 카드는 없다라고 하면서 국채 매각도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국채 매각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락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좀 있으면 제자리로 튀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오히려 진짜 러시아처럼 너네가 가진 달러는 다 쓰지 마 이런 걸 해야 센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세죠. 그 정도로 해줘야 이게 진짜 전쟁이지 뭐 이렇게 팔아서 때리고 이러면 얘네가 파는 거 받아주지 마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 네. 것도 있겠죠. 네, 뭐 네, 그런 것도 있겠죠. 어차피 미국 시스템 자체는 자기네 스위프트에서 다 돌아가니까 네. 갑자기 그냥 빡 막아버리면 못 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아예 살 곳도 없고요. 네, 살 것도 없고 네, 살 사줄 수 것도 있는 없고. 방법도 없고. 네. 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약간 그거는 이제 중국이 할 수는 없는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이죠. 일인데 자꾸 이제 세상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이 하고 세상에서는 있더라고요. 많은 이야기가 지금 국채 금리가 최근에 치솟았을 때 네.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사실. 네, 아주 이상한 네, 생각이죠. 아주 이상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조정될 때는 국채 금리가 같이 떨어져 주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일본 매각설, 중국 매각설, 해치펀드 매각설 이런 것들이 도는데 저는 누가 매각했는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정도 있어야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매각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국채금리가 치솟았을 때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리실 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지작거리는 카드 중에 하나로서는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유효하거나 실현 가능하다라고 평가는 하지 않지만 카드로서는 충분히 만지작거릴 만한 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이자 변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인데 그러면은 이 자산 시장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나라별로 증시 흐름도 좋고 아니면은 자산별로 자산군별로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예.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뭐 이 자리에 과거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을 네. 드렸었지만 트럼프 이펙트, 긍정적 이펙트. 예. 트럼프 이펙트는 오히려 취임 전까지 유효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취임하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주가는 선반영. 그죠? 주가는 선반영. 네. 그리고 기대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뭐 트럼프가 밀어주는 그런 산업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장이 야기될 수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삐걱거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될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트럼프 취임 전과 후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 4월 3일부터 기준일을 좀 다시 정한다면 이 구간만큼은 어쨌든 상호 관세를 발표한 날 그리고 실제 발효한 날. 왜냐하면 발표와 발효가 있는데 발표는 했지만 발효할 때 실제 그렇게 발효하겠어 하는 좀 기대감을 나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기대감마저 꺾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가장 안 좋았던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계속 격화될 거야 가정하고 계시거든요. 모두가. 그리고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관세 면제 조치를 해줄 거야. 이 부분 또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공포감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역시 트럼프가 뭐라고 SNS에 얘기하는지 그렇죠. 예, 정말 재밌는 게 미국 의회에서 이 논하는데 상대당 의원한테 질문을 받기를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언제 알았냐? 이거 관세 조치 변화시켜 줄 거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뒤집을 거 언제 알았냐? 했더니 뭐 사전에 논의된 게 없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SNS로 발표하는 거예요. USTR 대표하고 논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뒤집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가장 강하게 조정됐었던 거는 저는 이미 지났고 지금부터는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싶은데 다만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변동하냐 안 좋은 방향으로 변동하냐 그걸 논할 때는 무역 전쟁이 격화되느냐 아니냐 트럼프의 발언이 바로 거기에 놓여 있고 특히 무역 전쟁이 완화되는 경로는 한국 예외, 일본도 예외, 또 나머지 협상국들 예외될 수 있어 이런 종류의 발언이나 조치들이 있을 때는 완화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한국 관련해서 관세에 유의한 종목들을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자산이다. 그러면 이제 금은 또 이제 오늘 3,300조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사우나 뭐 이런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금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금도 어느 시기가 딱 지나가면 솔직히 쓸모없는 자산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현금 가지고 있기가 불안하니까 금 사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금도 진짜 4,000달러 그냥 가는 건가요? 저 이대로 가면? 의견을 드리면 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데 안전자산에 분류해서 가장 극단적인 안전자산 하면
금과 달러로 보통 규명을 했죠. 네. 금, 달러, 엔화 요 정도로 엔화까지.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가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이 아닌가 보다 안전자산의 레벨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금으로 더 집중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격돌하는 양상이 계속되면 이거는 미중 전쟁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중 간에 더 격돌하는 흐름이 전개된다면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 이 안전자산의 베스킷 중에 달러는 아니고 일본도 애매해. 그러니까 금으로 더 몰리는 거죠. 그런 성격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격돌하는 양상이 더 치닫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금 가격은 더 치솟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증시,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앞으로는 어떻게 수익률 측면에서 어느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요? 앞서 미국과 중국보다 우리나라, 네, 라고 저는 말씀을 예. 오히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 관세 전쟁의 여파에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섹터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겠죠. 예, 오늘 섹터별로. 보면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빠지고 엔비디아 그 직격탄을 좀 받는 모습이고 오히려 조선주는 좀 상대적으로 네, 양호하고 또 방산주도 나쁘지 않고. 네. 예. 거기서 답이 나왔죠. 아 여기서 답이. 답이 나왔죠. 예. 우리가 반도체를 미국에 직접 수출합니까?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절대적인 양이 중국으로 가고 또 베트남으로도 가고 대만으로도 가고 뭐 이런 형국인데 결국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서 중국과 경합을 다툴 만한 영역은 긍정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딱 있고 그렇게 파트를 적용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금 사야 되는 거고. 다른 전쟁 그리고 그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아요.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그렇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올려잡는 정말 재밌는 게 방위 산업은 글로벌 방위 산업의 사이즈는 정확히 세계 각국의 방위비 예산을 합한 거랑 같아요. 왜냐하면 방위 산업의 사이즈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탱크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군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는 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뭐 해군 군함 축조 관점에서 당연히 더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시피 지금 뭐 다음 주 정도에 우리 추경호 부총리가 재무부 장관 베센트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보도가 났죠. 그러면 지금은 이 관세 전쟁의 키를 베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회담할 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거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대신 이거만큼은 우리에게 좀 유리한 뭔가를 줘라라고 뭔가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 주고받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나라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주로 하는 게 인버스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종목을 뽑아보면 반도체 인버스도 하고 역방향, 정방향을 다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 중에 그렇게 양방향을 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제 투자 성향하고는 좀 달라서 인버스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성향이신가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어떤 시점에는 인버스가 적정할 수 있겠고 어떨 때는 뭐 그렇지 않을 때가 적정할 수가 있겠는데 둘 다 갖고 있는 건 결국 계속 아니죠. 예. 제로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죠. 이제 피를 내니까 그 마이너스. 피까지 감안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수익성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매수한 사람, 매도한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선택을 이제 보통 추천하시는 분들이 추천은 잘 안 하지만 네. 실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네. 그러면은 약간은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 방향을 맞추었을 때 수익 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예, 하는 예. 거지만 그 방향을 맞출 수 없다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전망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
또 그걸 듣고 이제 내려간다고 다 얘기를 하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관망을 해야 되는데 관망을 안 하고 인버스를 사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선택의 경우가 세 가지가 생기는데 관망하는 거랑 예를 들면 인버스를 하는 거랑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쵸, 저는 그쵸. 생각하는데. 그럼요. 근데 일단 하라고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네. 야, 이 변동성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자꾸 꿈에서 트럼프가 나온다. 네. 자꾸 그러시는 분은 나와 계시는 게 좋죠. 관망. 그렇잖아요. 변동성 장세에서 내 감정 소모와 에너지 소모도 또 그것도 수익성인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을 즐긴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저의 의견을 드렸다면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관세 전쟁, 트럼프 전쟁, 이 트럼프의 이런 전쟁은 두 가지 양상인 거예요. 관세 전쟁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미중 간의 전쟁은 격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투트랙입니다. 네.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발언이 일단은 미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외시키겠다, 강퇴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강퇴를 시키거나 그럼 기대를 그러겠어 하는 기대도 있지만 실제 강퇴를 시키거나 그런 조치가 있을 때 중국이 또 어떤 식의 맞보복을 취하거나 이럴 때마다 계속 변동성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상을 좀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단타 추구자들께 조언 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러실 거면 트럼프의 SNS를 보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타는 SNS를 보고 해라. 거기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단타에는 적합하겠죠. 근데 제가 단타를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뭐 만약에 그러시다면 저는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를 그리시고요. 네. 결국 시나리오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시나리오의 종착지를 향해 가는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네.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거 대략 종합을 해보면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버스는 진짜 특별하신 분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레버리지 아닌 ETF들로 좀 많이 변동이 이미 커졌으니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월가 이슈와 종목 짚어봅니다. 첫 번째, 골드만삭스의 최신 거시경제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90일 관세 유예 조치로 골드만삭스는 기존의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대신 다시 비침체 시나리오로 회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유예 조치는 추가적인 국가별 맞춤 관세에만 해당되고 이미 부과된 모든 관세와 기본 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문별 관세 확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관세 부담은 이전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총 15% 내외 상승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0.5%, 그리고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3.5%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확률은 45% 수준으로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인데요. 더불어 연준이 6월, 7월 그리고 9월에 각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험적 금리 인하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관세 유예가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시티그룹의 보고서입니다. 요즘 시장의 핵심 이슈인 관세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이번 달 말에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죠. 시티은행이 이번 PCE 데이터를 앞두고 3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수치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본격적인 관세 인상 이전의 시점을 반영한 수치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서비스 물가입니다. 특히 항공권, 호텔, 렌터카 같은 항목들은 보통 이맘때면 성수기라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요. 이번엔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절 조정 요인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티는 연간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올해 4분기 근원 PCE 상승률을 전년 대비 약 3.5%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 일부 관세 조정이 있었지만 실효 관세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향후 관세 인하나 유예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분석 리포트입니다. 최근 관세 인상 이슈와 경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 시티는 주요 온라인 광고와 이커머스 기업들의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인데요. 여기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티는 메타, 아마존, 구글 등 주요 플랫폼의 실적과 목표 주가를 전반적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시티 이코노미스트들은 양국 간 상호 관세 유예가 됐다 해도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 특히 온라인 광고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이런 약세 전망 속에서도 시티가 여전히 최선호주로 꼽은 종목은 메타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관세 영향은 크지만 필수 소비재 중심의 제품군 확장 그리고 북미 리테일 부분의 효율성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 웹서비스 역시 여전히 견조한 수요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시티그룹의 최선호주에 대한 분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네, 한때 미국 대형 빅테크주 그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 M7이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끌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M7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시대가 끝날 시점이 온 건지 그렇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최근 M7 흐름 파헤쳐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수석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7 관련해서 이제는 약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독점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또 관세 이슈도 나오고 뭐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후에 M7 투자하셨던 국내 대부분의 미국 주식 투자자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팔란티어서부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M7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뭐 주된 리더들이었는데 미국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좀 하락을 하면서 이 M7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관세 이슈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좀 취약한 기업들은 작년처럼 그런 매그니피센트한 주가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하느냐 둔화하느냐 그 사이 어딘가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상단이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M7 기업들도 실적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주도주들의 약세가 좀 시장과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세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M7 기업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 있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관세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아마존을 필두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좀 주도를 했다면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보다는 이런 세미라던가 반도체 칩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M7 중에서도 차라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글 알파벳이라던가 아니면은 메타라던가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이 그래도 관세에는 좀 덜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7 기업들이 뭐 작년 같은 그런 주가의 흐름은 어렵고 시장이 아무래도 침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지만 만약에 과도하게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던가 뭐 실적이 좀 나오는데 관세에 덜 취약한 애들 같은 경우는 좀 감해도 국면에서는 좀 담아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관세 전까지는 그리고 침체 온다 그러면은 M7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웠었잖아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벌써.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관세 때문에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관세가 끝나면 다시 안전자산인 것처럼 현금도 많고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도 많으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포커스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유럽이랑 다 여기저기서 지금 반독점으로 계속 또 막 액션을 맡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살 게 없지 않나요? 네. 일단 첫 번째 관세가 끝나면 바로 뭐 M7을 사야 되느냐, 뭐 주도주가 다시 랠리를 하느냐. 당연히 이게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가 왔기 때문에 정책 시프트가 완전하게 돌아선다면 당연히 기존의 실적을 주도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AI 주들은 당연히 금방 오르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데미지는 이미 피해는 발생을 했어요. 4월 5일에 이미 보편 관세가 부과됐고 3월 말에도 자동차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경기의 피해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완전하게 그 전처럼 돌아가지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피해가 경기 지표에 나타나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달라지는 거지 완전히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반독점 이슈가 이제 유럽 쪽 뭐 디지털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직면한 부분은 이제 메타의 반독점 소송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소송이라는 것이 뭐 한순간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메타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반영되고 난 뒤에는 소송이라는 건 오래 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빠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훼손 정도로 보고 있어서 주가가 이를 반영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반독점 소송 같은 노이즈는 오히려 좀 과매도 국면으로 좀 좋은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들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뭐 요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유럽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가 돼서 이런 반독점 이슈가 정말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업에 대한 뭐 세금 부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매출 규제라던가 이런 쪽으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실적을 다시 리레이팅하는 게 맞지만은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연방거래위원회와의 소송, 반독점 소송으로만으로는 뭐 펀더멘털이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바이 기회인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업별로 좀 하나씩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관세 발표되기 전에 3월달에 이미 이제 뭔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지금 한 20억 달러치 아이폰을 수입을 해온 거란 말이죠. 네. 뭐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호 관세는 이제 유예가 된 상황이 90일간 여기에다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유예가 시사가 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는 지금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팀쿡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애플이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예.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투자를 더 늘려야 돼요. 미국 내 공장도 늘리고 투자를 더 늘려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세금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을 했죠. 그럼 양당의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에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매출 비중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중국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있어서 아마 이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 애플에 대한 실적 리레이팅이 아마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M7 중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미중 간의 대화로 인해서 관세율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과도하게 많이 빠졌고 그러한 이슈들을 모두 선반영했기 때문에 또 반등의 폭도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관세 정책에 민감하고 그에 따른 실적의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애플에 대한 매수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을 저희가 전망할 수도 없고 이런 변동성을 따라가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취약한 종목보다는 그 외의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하락폭도 크고 반등의 폭도 높지만은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실적이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는지 숫자로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도 여쭤볼게요. 지금 엔비디아는 H20, 호퍼 20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수출할 거면 중국에 수출할 거면은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일단 시간외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정규장 열리게 되면은 또 이게 고스란히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이 엔비디아발 규제가 아마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또 중국 항생테크 지수도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 이게 전반적인 AI 모멘텀을 많이 줄여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H20 칩을 수출 규제를 한다는 거는 AI에 굉장히 많이 AI 모델링이나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칩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 AI 전반적인 시장의 위축을 좀 견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좀 확대가 되는 거고 AI에 대한 그런 그로스에 대한 부분도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항생테크나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게 1분기가 이제 55억 달러 손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분기만 55억이면은 2, 3, 4분기까지 다 하면 1년에 얼마냐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연간의 손실을 좀 1분기에 몰아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주가에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 3, 4분기에 똑같이 55억 달러가 계속 손실이 난다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봤을 때의 손실 규모를 좀 1분기에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부분은 연간으로 손실 규모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그러면은 좀 더 반등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연간의 손실을 일회성으로 1분기에 다 반영하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마 하락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마 중국과 미국 간의 대화가 좀 협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상승의 그런 흐름도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애플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이 상호관세에 좀 취약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 게 이게 관세도 아니고 라이센스 피라고 나오는데 네. 뭘 어떤 방식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비용을 부과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수출을 막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했던 H20 칩 물량을 이제 수출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라이센스를 되면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만큼 비용이 비싸지는 너무 거죠. 크기 때문에 수출을 거의 막는다는 느낌이라고 중국에서 생각하시면 비싸게 사면 되잖아요.
뭐 중국에서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미국 항공기도 안 사겠다 하는 판국에 그쵸, 보잉도. 네, 네, 미국의 보잉도 안 그런 사는데. 칩을 살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고액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럼 중국 기업들의 마진이 크게 훼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금액 자체는 현재 금액대로 팔았을 때 정부에 내야 되는 돈이면 누가 내는지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아. 라이센스 피다. 그러면 이걸 보통은 라이센스 피를 저희가 MS 오피스 쓸 때 저희가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는 사람 보고 내라 그러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왜 엔비디아가 손해가 나지? 근데 보통 이 관세라는 것도 네. 부과를 하면 이걸 도대체 누가 내느냐, 그쵸. 소비자들이 낸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보통은 한 반 정도는 정가를 시키고 네. 반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 이걸 100% 다 정가시킬 수는 그쵸.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는 거고 손실이 사오는 중국도 맞으니까 네, 중국도 중국도 맞는 받는 거고.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55억 불이다. 그게 5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걸 반씩 나눈 거가 55억 불인지. 이게 엔비디아 정확하게 홈- 뭐 반이라고는 얘기는 안 안 했는데 그 했지만 정도 뭐 반 정도 뭐 70에서 30% 정도일 수도 있고 대략 55억 정도로 엔비디아 내에서는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도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지금 테슬라 나온 얘기는 보니까 중국 관세 때문에 사이버캡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부 다치 수장 역할을 하면서 뭔가 반 테슬라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되고 막 테러도 있었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관세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인 네.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크게 그러게요. 올랐다가 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좀 면제해주겠다. 네, 네. 특히 부품 네. 그리고 완성차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면제해주겠다 하면서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중심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했었고요. 그러면 테슬라도 이제 같이 좀 이익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 일부 자동차의 관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미국에서 나온 이유는 지금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일본, 협상을 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내의 공장을 굉장히 크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공장도 이미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줘라,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나 뭐 미국 자동차,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오고 있는 그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면제를 해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국에서 뭐 납품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전기차라던가 이런 쪽에는 조금은 좀 영향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면제하겠다라는 부분은 멕시코랑 캐나다와 미국 이 국경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부품들이 여기서 사오고 여기서 사오고 뭐 만들고, 이런 복잡한 이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부 면제해주겠다라는 요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수혜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 내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뭐 전기차, 테슬라는 전기차 중심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품이 뭐 복잡하지도 않고요. 캐나다, 멕시코와 그렇게 얽혀 있는 서플라이 체인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에 대한 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침체나 둔화로 인해서 소매 판매가 줄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보조금까지 이미 이제 취소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값싼 자동차를 더 선호하고, 좀 값이 올라온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없이 구매하는 그런 수요는 좀 많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 투자자 중에 제일 핫한 게 팔란티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AI고, 그러면서 또 아이온큐 같이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도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슈퍼 컴퓨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양자 컴퓨터를 약간 지지해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세 종목들,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떻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리스크가 어떤 정도가 있을 것 같으신지.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저점 대비 10% 올라왔고요. 거기서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수요가 굉장히 있고 수급이 좀 쏠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던가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또 상호 관세에서도 그렇게 취약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양자 컴퓨팅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 중심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은 빅테크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는 뭐 구글 알파벳을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빅테크에서는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도 좀 양자 컴퓨팅 모멘텀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른 애플이나 테슬라 뭐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상승폭도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듀레이션에 따른 차이인데 듀레이션을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사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가 많이 빠졌을 때는 당연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듀레이션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관세라는 게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지금 팔란티어라던가 뭐 아이온 q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런 취약한 애들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오히려 팔란티어는 오히려 1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침체가 오면 같이 하락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듀레이션을 짧게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이런 애들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메타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반독점 소송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면서 주가 보니까 이제 나흘 연속 하락한 상황인데 인스타그램 인수가 반독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게 반독점인지. 네, 이게 결국에는 이 메타라는 플랫폼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앱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경쟁자로 그걸 보고 걔를 인수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독점이다. 경쟁자를 인수했기 때문에 참 유저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다른 플랫폼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페이스북은 정말 연결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 사진, 뭐 릴스, 뭐 다양한 재미를 그러게요.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소송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말 독점으로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 전반적으로는 M&A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이 플랫폼 환경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이 크고 그래서 아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소송에 대한 우려는 점진적으로는 좀 둔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했을 때가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M7 기업들 중에서 메타가 그나마 실적적인 모멘텀은 가장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 2분기를 봤을 때 상호관세의 취약성도 덜하기 때문에 저희는 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란티어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원님 페이스북 쓰세요? 네, 쓰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쓰시고. 네, 쓰고 있습니다. 아, 둘 다 같이 쓰시는구나. 네. 조금 용도가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지금 이미 경쟁자들이 있다. 스냅챗이라든가 아니면 네. 틱톡이라든가 그런 애들을 인수하지 않아 그런 애들까지 그럼 인수하면 모두가 다 독점이냐. 엄연히 다른 이제 특이한 그 캐릭터리스틱을 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어필을 하고 있기도 하죠. 거기다 오픈 AI도 뭐 그런 SNS 만든다고 네.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어떤 걸 만든다고 하는 건가요? 네,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위터 같은 X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오픈 AI가 그걸 만들어서 유저를 확보하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챗GPT를 네. 많이 사용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트위터나 X 같은 그렇게 유저를 확보하는 앱 같은 경우는 수익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픈 AI가 이를 어떻게 챗GPT랑 연결을 시킬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할 것 같고 유저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아마 오픈 AI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커스터머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참 그 뉴욕 증시에서 매그니피센트 7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마 많이들 물려 네.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이제 저희가 20% 약세장에 진입하고 난 뒤에는 보통 연준의 뭐 개입이라던가 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의 약간의 좀 톤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통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서 반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요. 만약에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했고 물려 있으면은 좀 많이 하락했을 때 같이 좀 매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물타기를 전략이, 해서? 네,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아마 2분기, 3분기 특히 6월, 7월, 9월 정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에서는 4번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아마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면 그때가 좀 담아갈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지표를 확인하고 예상보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도 많이 높고 소비도 둔화되는 부분을 보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6, 7월 달에는 연준의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래요? 관세가 이미 부과가 됐기 때문에. 고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침체 확정이시고 그 다음에 올라온 팔아야 되고 이런 그런 침체 거 확정은 아닙니다. 침체를 보고 있지는 않은데 침체를 보고 있지 않으세요? 침체를 반영한 수준까지의 가격이 좀 하락할 떨어진 수가 상태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직 반영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네, 아직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았고 않았으니까. 상호 관세에 대한 영향이 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좀 모르겠는 게 어제 분명히 출발 좋았는데 전강우약이었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어떨 거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보신다면요? 홀짝이니까 오늘은 저는 추세 추종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요즘은 홀짝도 아니에요. 장중 변동성 보면 홀짝도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진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